안녕하십니까. 법원 공공언어 순화의 현황과 과제, 대법원 판결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할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어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경숙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함께 보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법은 언어로 기록되며 소송과 재판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법은 소송, 재판이라는 언어를 통해 해석되고 법리는 언어로 치열하게 논쟁되는 것이므로 결국 법이란 언어를 통해 본연의 명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법원이 생산한 판결서는 이러한 논쟁 결과의 기록으로 공적인 텍스트의 일종이자 소통의 수단입니다. 판결서의 잠재적 독자는 법관, 법학교수, 변호사,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에서부터 시민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서는 생산자인 필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인 독자 중심으로 작성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서는 오해가 없도록 바르고 명확한 언어로 작성해 독자의 이해를 충분히 도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법원의 판결서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일 경우가 많아서 하급심의 판결서보다 독자층이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하급심에서 판례시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표현이나 문체가 장르적 모범으로 답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서를 읽을 독자의 범위와 대상, 하급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법원 판결서의 서술 방식이나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판결서에 일본식 말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어법에 맞는 우리말로 바꾸고 독자의 판결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대법원의 판결서 순화 노력과 순화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도 함께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서의 순화 필요성, 대법원 판결서에 대한 그간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서는 장르의 특성상 법령이나 법리에 대한 법리와 관련된 어려운 어휘나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서에는 타 장르에 비해 한자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어휘 난이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문장 복잡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비교하면 문장 복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판결서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그 자체로서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저빈도 전문어가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휘 요인과 문장의 복잡도 요인을 모두 고려할 때 판결서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이독성, 형식적 측면에서의 가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외부적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서에 대한 국어학계 연구는 김광해 2000, 김광해 2004, 장소원 2009, 남기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악계에서도 판결서의 어휘적인 측면, 문장 복잡도의 측면, 그리고 길이적인 측면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하였고 이러한 개선점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서의 수납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법은 언어로 법의 해석이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또한 판결서는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재판의 최종 결론이자 응답이 되는 셈입니다. 판결서가 일단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재판을 떠나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텍스트로서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판결서가 소비자인 독자를 염두에 둔 글쓰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소통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판결서의 잠재적인 독자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관 자신, 그리고 상급심, 그리고 집행법원이나 후소법원, 법조인, 법학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독자들, 잠재적인 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독자들을 상정하고 판결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최고법원인 법원의 판결서는 법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회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모든 판결서 중에서 최고법원의 판결서만이 수행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입니다. 하급심 판결서의 핵심 독자가 소송 당사자라면 최고법원 판결서의 핵심 독자이자 잠재적 독자는 일반 국민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서는 일반 국민이 독자임을 감안할 때 이해가 쉽도록 작성되고, 작성할 때에는 어휘의 선택과 언어 사용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규범에 어긋나는 잘못된 표현이나 일본어투 등을 바로잡아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판결서에 대한 순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대법원의 판결서 순화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제처에서 수년간 수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등의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에서도 법령 못지않게 판결의 순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서의 순화 노력이 그간 크게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1997년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하여 법률 문장을 작성할 때 틀리기 쉬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리해 놓은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실제 작성된 판결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정 전후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서 법률 문장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쉬운 판결서에 관한 법원 내부의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이런 논의 속에서도 실무나 실천에 실무나 실천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실에서는 판결서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모색되었고, 외부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2017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대학생 그룹, 비법조인 전문가 그룹, 국어학자 등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판결서 작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결과는 법학자, 국어학자를 포함해서 대법원 판결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법원 내부적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판결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전문 용어인 한자어를 순화하는 방안, 일본 어투를 순화하는 방안, 짧게 문장을 쓰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읽기 쉬운 판결서입니다. 전달력이 높아지고 규범력이 고양될 수 있는 판결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적절한 판결서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관에게 대법원 판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말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별 사안에 맞게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논증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판결서를 독자 친화적으로 바꾸어서 합리적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방향성은 표현 개선과 판결서의 논리적인 구성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 개선의 방향은 어휘의 순화, 법률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문체의 명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나 표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서 대법원 판결서의 공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각화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문체를 개별화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결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휘적인 측면, 문장적인 측면 등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서가 어려운 것은 판결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일단 일상적 텍스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전문어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자체에 어려운 한자가 등장하고 그 법령에 충실한 해석을 담아내는 판결서 역시 사용된 어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중에는 서양에서 서양법을 도입하면서 일본을 통해서 번역한 용어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에 받아들인 일본식 전문 용어가 법령에 반영되고 또 그것이 판결서에 그대로 담기게 되어서 더욱 현대적인 언어 사용과는 괴리감을 보이게 됩니다. 판결서에서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를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행적으로 굳어져 의미 파악이 어려운 법률 용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된 법률 용어. 세 번째로는 긴 한자어를 무리하게 줄여서 준말로 된 법률 용어. 마지막으로는 명사로 결합된 복합 구성으로 된 법률 용어입니다. 이러한 법률 용어, 한자어들은 어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판결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나 민사소송법 순화,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행정용어 순화 등의 목록을 참고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에 이러한 성과를 반영해서 의미상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서에서는 이 선행의 법제처 그리고 국립국어원 등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서 의미상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판결서에 되도록 쉬운 한자어,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4가지 어려운 한자어 중에서 첫 번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판결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방해 요인입니다. 가액이나 견련, 그리고 결련, 그 다음에 기산, 맥락서, 해태되다 라는 표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문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갑,
관련, 계산하다, 승낙서, 게을리하다 등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줄여서 쓴 한자어입니다. 표유 문자인 한자는 글자마다 일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소 문자인 한글로 표유 문자인 한자의 음만 표기하는 경우에 의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서증은 서면 증거, 성부는 성립 여부, 속구는 부속 기구, 진부는 진정 여부. 이렇게 줄여서 쓰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줄여서 쓴 한자어는 풀어서 문맥에서 풀어서 쓰려고 본디말이나 쉬운 말로 풀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의 순화입니다. 법률 전문어가 아니면서 판결서에는 좀 예스럽고 의고적인 표현이 다수 등장합니다. 각별, 간수 중인, 선회하다, 만연히 이런 표현들입니다. 각별은 따로따로, 간수 중인은 관리 중인, 선회하다는 좋게 평가하면, 좋게 해석하면, 만연히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문맥에 따라 일상어로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로 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구성을 취하는 한자어의 순화입니다. 무리하게 한자어들을 마치 복합어처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 종결시는 변론을 종결할 때, 소송, 계속 중은 소송이 계속된 중에, 위증벌은 위증의 벌, 이런 식으로 적절히 한자어 사이에 적절한 조사나 동사를 넣어서 풀어서 사용함으로써 그 법률용어의 난해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 차원의 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와 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조사 어미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조사 어미는 상당히 풍부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정 동사는 어떤 특정 격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번 예문에서 보시면 위반되다는 조사에 뭐뭐에 위반되다 라기보다는 무엇을 위반하다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사 상당어인 에에 의해서가 법률 텍스트에는 상당히 많이 빈도 높게 나타나는데 에에 대해서보다 4번인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 7년을 선고한다. 에 대해서는 굳이 에 대해서라고 쓸 필요가 없고 에게로 바꿔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때라는 명사는 관형사형 어미를 동반합니다. 취재에 따라서 먹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먹을 때, 먹었을 때로 사용합니다. 반면 일본어의 때, 시라는 한자어를 쓰는 도끼는 시제에 따라서 먹는 때, 타베로 도끼, 먹은 때, 타베타 도끼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국어의 용법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받은 때, 있는 때로 볼 때 5가, 6가에서 보면 한국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본어의 활용 양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때는 받은 때는 받았을 때, 있는 때는 있을 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서에서 문어 텍스트이기 때문에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있다 하고 없다 앞에서는 조사 이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일본 민법에서도 이런 동일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본법의 영향으로 보이고 문어 텍스트이기
이므로 있다, 없다 앞에는 굳이 조사를 생략할 필요가 없이 밝혀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사나 관형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이라는 각은 관형사로 명사를 수식하고 각각은 부사로 동사를 수식합니다. 하지만 7번에서 보면 부담하다 앞에 7가와 같이 관형사만 관형사 각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부사 각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휘 차원뿐만 아니라 문장 차원에서 일본어투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순한 논법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에 다름 아니다. 이런 표현은 니, 호가, 나라나이를 직역한 일본어 표현으로 보이고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다갱 요시나이라는 일본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다름 아니다는 무엇과 다름없다, 무엇과 마찬가지다.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등으로 국어적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명사구로만 연결된 문장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사나 명사구가 연속돼서 연결된 문장은 내용어의 밀도가 높아져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조사를 삽입해서 문장을 풀어주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이런 표현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필요하게 긴 문장은 간단한 표현으로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결서에서는 일종의 울타리 표현, 해치 표현으로 다고할 것이다, 다고 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의미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결한 문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쪽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서에서는 현대적인 감각과는 좀 다른 의도적인 문체가 등장합니다. 특히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 중에 단형 부정을 사용하지 않고 장형 부정, 그리고 장형 부정은 지 않다형이 아니고 지 아니하다 형태를 고수하거나, 그리고 현대 문어에서조차도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은 는바와 같은 그런 권위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어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지 아니하다는 지 않다로, 그리고 보이는 바, 는 바와 같은 연결 어미는 의미상 적절한 어미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6번의 예문에서는 는대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판결서에 아주 독해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긴 문장입니다. 17번의 가는 지금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는바, 는바 혹은 뭐뭐 하는 점, 뭐뭐 하는 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문장이 끝맺어지지 않고 길게 연결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결서는 이전에 판시례를 이용하면서 인용하거나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해 오면서 한 문장이 길게 확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 문장은 독해력을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문장을 끊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인 흐름이 보다 명확해지고 내용도 쉽게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나 일선 법원에서는 3줄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좀 짧게 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대법원 판결서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소송에 관계된 사건 당사자는 물론 나아가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공동체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와 접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문서로서의 판결서의 이독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보의 민주화와 사법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판결서를 작성할 때는 종전에 판례를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례를 현재 논의하고 있는 긴 문장, 일본식 문투, 복잡한 문장 구조, 모호한 의미, 간결하지 못한 문체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판례를 그대로 계속 인용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문제점이 붙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도가 높은 판례를 좀 인용을 자주 고빈도로 인용되는 판례를 수정해서 수정된 판례를 인용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판결서에 대한 오독 혹은 오해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그 순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판결서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쉬운 판결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쉬운 판결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일선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쉬운 판결서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